그만해. 제발 그만해.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희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거기엔 바닥에 쓰러진 딸과 주먹을 쥔 사위가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눈에 띌 만큼 부어 있었고 눈가엔 피가 맺혀 있었죠.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그토록 믿었던 사위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정희의 머릿속에 지난 기억들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수아의 억지 웃음, 전화할 때마다 느껴지던 이상한 침묵, 모든 신호가 있었는데도 정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징후를 나는 왜 몰랐을까? 그날 이후 정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연 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정희가 내린 선택은 정말 옳았던 걸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들판의 빨간 고추들이 햇볕에 반짝이던 오후, 강정희의 손끝은 무심코 흙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단단한 근육질의 팔에는 옅은 흉터가 비치고 있었죠. 형사 시절의 추억이랄까요? 퇴직 후 시골에 정착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것이 정희의 꿈이었어요. 현직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시간입니다. 미친개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강력계 형사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죠. 대신 텃밭을 가꾸는 평범한 여인만이 있을 뿐입니다. 정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딸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고 귀에 가져다 대는 순간 정희의 심장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모성이란 이런 것일까요? 늘 불안함과 그리움이 공존하는. 여보세요, 수아야?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기계적인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 번째 부재중 전화였습니다. 최근 들어 수아의 연락이 뜸해진 것이 느껴졌어요. 결혼 후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바쁘겠지만 평소 어머니와 자주 통화하던 수아였기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텃밭 한켠에 앉아 정희는 문득 형사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직감,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본능적인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20년 넘게 강력계에서 일하며 무수한 사건을 해결했던 그 감각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내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 정희는 농기구를 내려놓고 집 안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딸에게 달려가야 한다는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수아가 사는 곳은 여기서 2시간 거리의 지방 도시였습니다. 정희는 집 안으로 들어가 짐을 꾸리기 시작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예전의 형사 강정희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간다. 정희는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이미 퇴직한 주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력계 형사 강정희의 단단하고 결연한 발걸음이었어요. 정희의 차가 빌라 단지 앞에 멈춰 섰을 때는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시간이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불안한 심장 소리와 겹쳐졌어요. 정희는 핸들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수아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죠. 이상해. 수아는 항상 전화를 받았는데 몇 개월 전 방문했던 이 빌라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딸의 결혼식 후 처음 방문했을 때는 마음이 놓였었죠. 깔끔한 시설과 안전해 보이는 환경, 그리고 딸을 아낀다는 정우의 모습에 안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감정이 일었어요. 빌라 사이로 스며드는 어둠이 불길한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차에서 내려 3층 빌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오르며 귀를 기울였어요. 형사 시절의 습관이었습니다. 몸은 은퇴했어도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죠. 수아의 집이 있는 3층에 도착했을 때
정희의 심장은 거의 멈출 뻔했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거친 목소리. 이 바보 같은 년,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 그냥 서명만 하라고. 정희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죠. 대신 더 격렬한 소리와 울음소리만 커졌습니다. 문 열어. 나 수아 엄마야. 강력계 형사의 위엄이 실린 목소리였습니다. 문 안쪽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어서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의 어머니 김 여사의 얼굴이 보였어요. 표정은 놀란 듯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어머, 사돈이 오실 줄은 몰랐네요. 수아가 연락 안 드렸나 봐요. 정희는 대답 없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목격한 광경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어요. 수아가 무릎을 꿇고 있었고 정우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팔에는 시퍼런 멍이 여러 개 보였죠. 엄마. 수아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시야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손대. 정희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정우는 놀란 듯 수아를 놓았어요.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당혹감과 공포가 정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오해하지 마세요. 수아가 계속 실수를 해서. 정희는 말없이 수아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아의 몸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어요. 김 여사는 냉담한 표정으로 부엌에서 물컵을 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요. 짐 싸, 수아야. 집에 가자. 수아는 망설임 없이 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정우가 앞을 막아섰지만 정희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물러섰어요. 군대에서 연마된 듯한 정희의 자세와 형사로서의 위압감은 여전했습니다. 이건 가정사입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정우의 말에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20년이 넘는 강력계 형사의 경험이 담겨 있었죠. 폭행은 가정사가 아니라 범죄야. 기억해둬. 서울 아파트로 돌아온 정희는 깊은 잠에 빠진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희의 눈은 또렷했습니다. 딸의 팔에 남은 멍 자국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죠. 얘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정희는 수아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수아는 27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14살 아이의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 맑은 영혼이 이렇게 상처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정희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수아를 키우며 강력계 형사로 일했던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범인을 쫓느라 딸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던 날들, 밤샘 수사로 아이의 아침 밥상을 챙기지 못했던 순간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 나 바보야? 왜 다들 엄마가 없으면 날 미워해? 수아의 잠꼬대가 정막을 깼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강력계의 미친 개로 불리며 흉악범들도 두려워했던 그녀였지만 딸 앞에서는 무력한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정희의 기억은 수아가 16이었던 그날로 돌아갔어요. 어려운 사건으로 이틀을 밤새 사무실에 있었던 날, 집에 돌아오니 수아가 수족관 물을 모두 바닥에 쏟고 그 위에서 물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순간 피로가 폭발해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난 일하느라 죽겠는데. 그날 밤 수아는 처음으로 정희에게 대들었습니다. 엄마 나빠. 나보다 나쁜 사람들이 더 중요해.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때 정희는 처음으로 딸을 위해 범인을 쫓는 게 아니라 범인을 쫓느라 딸을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습관이 된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건을 해결할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에 중독되어 있었죠. 수아가 침대에서 뒤척이며 눈을 떴습니다.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엄마를 발견하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꿈이 아니었구나. 정희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라비틀어진 듯한 딸의 손가락이 정희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아파? 많이 때렸니? 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희는 말없이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수아의 몸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정우 오빠가 처음엔 안 그랬어요. 결혼하고 나서 서류에 이름 쓰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화가 났대요. 정희는 수아의 말을 들으며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과 3개월 전 멋진 턱시도를 입고 수아를 맞이하던 정우의 모습이 기만으로 가득 찬 가면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수아야, 엄마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약속해. 정희의 말에 수아는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수한 신뢰가 정희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했어요. 이제 강력계 형사 강정희가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범인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추는 가운데 정희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 시절 사용하던 수사 노트가 옆에 펼쳐져 있었어요. 25년간의 경험이 담긴 그 노트에는 범죄자들의 패턴과 심리를 분석하는 방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 내역부터 확인해야겠군. 수아는 소파에서 조용히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한 집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희는 딸의 통장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지? 지난 2달간 수아의 계좌에서 무려 2억 원에 달하는 대출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미래솔루션이라는 회사 계좌로 송금되어 있었어요. 정희는 즉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미래솔루션은 투자 컨설팅을 표방한 신생회사였고 대표는 다름 아닌 정우였습니다. 수아야, 이 회사 알아? 정우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수아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어요. 응, 정우 오빠가 여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좋다고. 정희의 직감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형사로서의 경험이 이것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계획된 금융사기임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더 깊이 조사할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다단계 구조의 불법 금융회사였고 여러 지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었죠. 핸드폰도 빼앗겼던 거야? 수아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찢어질 듯 했어요. 자신이 키워낸 딸이 이런 악랄한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가 내 핸드폰을 가져가서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엄마랑 통화하면 안 된다고. 순간 정희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와 그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수아의 지적 장애를 이용해 그녀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은 단지 그들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정희는 냉철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형사 시절의 습관대로 모든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서류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며 수아가 서명한 대출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서명은 분명 수아의 것이었지만 내용을 이해했을 리 없었습니다. 이건 강제로 서명을 받아낸 거야.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 정희는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차갑고 계산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복수는 뜨겁게 계획하되 차갑게 실행해야 한다는 강력계의 교훈이 떠올랐죠. 수아야, 엄마가 몇 가지 물어볼게. 정우나 시어머니가 다른 서류에도 서명하라고 했니?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정우가 요구한 모든 서명 내용과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지적 장애가 있었지만 엄마의 가르침대로 중요한 것은 모두 기록해두는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정우 오빠가 알면 화낼 거예요. 정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토록 악랄한 상황에서도 자기 방어를 잊지 않은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동시에 자신이 키워낸 딸의 순수함을 이용한 자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 수아를 해치지 못할 거야. 엄마가 약속해. 정희의 눈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수아의 집에 남아있는 증거들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정우도 그의 어머니도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아직 모르고 있었죠. 미친개 강정희는 단순한 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위해서라면 어떤 한계도 넘어서는 집요함의 상징이었어요. 새벽 3시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검은색 옷을 입고 수아의 빌라 단지 앞에 차를 세웠어요. 야간 잠입 작전은 형사 시절에도 종종 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권력이 아닌 어머니로서의 사명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죠. 정우는 오늘 새벽까지 외출한다고 했지? 정희는 다시 한번 수아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수아에 따르면 정우와 그의 어머니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사업 미팅을 위해 외출하고 새벽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빌라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정희는 주변 환경을 살폈습니다. 야간 경비원은 보이지 않았고 동맥경화처럼 아슬아슬하게 붙은 골목들 사이로 빌라의 후면 진입로가 보였어요. 정희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장갑도 끼웠죠. 형사 시절에는 영장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던 원칙주의자였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희는 빌라 뒤편으로 다가갔어요. 3층 높이의 베란다를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예전의 체력은 아니었지만 아직 근육의 기억은 생생했죠. 비상계단을 이용해 3층으로 올라간 정희는 베란다 창문 앞에 섰습니다. 수아의 방 창문이었죠. 수아에게 미리 확인했듯이 창문은 안에서만 잠글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밀었고 예상대로 쉽게 열렸어요. 아직 나도 쓸만하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정희는 수아의 방을 살폈어요. 단정하게 정리된 침대와 인형들,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속 정우의 미소가 이제는 가식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수아의 서랍장을 열었어요. 속옷과 양말 사이에서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수아가 비밀리에 보관한 것 같았죠. 재생 버튼을 누르자 정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바보야. 그냥 서명만 하면 돼. 왜 자꾸 물어봐? 너 같은 애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녹음기에는 수아가 겪었던 폭행과 협박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로 인해서가 아니라 이 증거를 더 확보하려는 긴장감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는 침대 밑을 살폈어요. 수아는 어릴 때부터 소중한 것을 침대 밑에 숨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그곳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죠. 조심스럽게 넘겨보니 수아가 겪었던 모든 순간들이 아이 같은 글씨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정우 오빠가 때렸다. 내가 바보라서 미안해. 엄마가 보고 싶어. 정희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어요.
정희는 휴대폰으로 일기장의 내용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증거 수집이 우선이었죠. 거실로 나온 정희는 정우의 서재를 발견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형사 시절 습득한 기술로 쉽게 열 수 있었어요. 서재 안에는 컴퓨터와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켜자 비밀번호 화면이 나타났죠. 정희는 수아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어요. 파일들을 검색하던 중 프로젝트 S라는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수아뿐만 아니라 여러 지적 장애인들의 명단과 그들로부터 빼낸 돈의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건 조직적인 범죄네. 더 충격적인 것은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정우가 수아를 강제로 앉혀놓고 서류에 서명하게 하는 장면, 수아가 거부하자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정희는 급히 이 파일들을 외장 메모리에 복사했습니다. 갑자기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 같았죠. 그래, 내일 다른 타겟도 알아봐. 수아 계좌는 이제 한 개야.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컴퓨터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서재를 빠져나왔어요. 거실 창문으로 나가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베란다로 몸을 숨겼죠. 이상하네. 창문이 열려 있어. 정우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인 채 베란다 난간을 붙잡고 있었어요. 한순간의 실수가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창문 열고 나갔나? 내일 수아 데리고 다른 은행도 가봐야겠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비상계단으로 몸을 옮겼어요. 손에는 딸을 구해낼 결정적인 증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정희의 집요함은 이번에도 성공을 거둔 셈이었죠. 아침 8시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정희는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주 앉은 사람은 50대 중반의 남자 최인호 기자였어요. 과거 강력계 시절 정희가 해결한 연쇄살인 사건을 특종으로 보도했던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강 형사님. 아니, 이제는 강 형사님이 아니구나. 최 기자는 여전히 예리한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잡지에 실린 중년의 멋진 사진과 달리 실제로는 다크서클이 짙고 피곤해 보였어요. 현장 기자의 흔적이었습니다. 형사는 은퇴해도 형사예요. 그건 그렇고 연락드린 건 정희는 테이블 아래에서 USB를 건넸습니다. 어젯밤 수아의 빌라에서 확보한 증거가 담긴 그것은 이제 정의를 실현할 열쇠였어요. 여기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비밀스럽게? 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딸 수아가 지적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 아이가 착취당하고 있어요. 그것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다음 30분 동안 정희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아의 결혼부터 최근 발견한 증거까지, 그리고 정우가 운영하는 미래 솔루션이 사실은 지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인 사기 범죄라는 사실까지요. 최 기자의 표정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대형 특종감인데요. 지적 장애인 대상 금융 사기라니. 게다가 피해자가 전직 강력계 형사의 딸이라.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직업이 부각되는 것은 원치 않았어요. 제 신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런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수아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어요. 최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실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증거는 충분한가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보도할 수 있을 만큼? 정희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어젯밤의 위험을 무릅쓰고 확보한 증거들은 완벽했어요. 녹음 파일, 영상, 거래 내역, 일기장까지.
모두 있습니다. 한정우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미래 솔루션의 모든 불법 행위를 증명할 수 있죠. 이틀 후, 최 기자가 속한 일간지의 일면을 장식한 헤드라인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적 장애인 대상 조직적 금융 사기 적발. 결혼이라는 이름의 잔혹한 덕. 기사는 한정우와 미래 솔루션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들과 결혼한 후 그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패턴, 폭행과 협박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수법, 그리고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해온 정황까지요. 특히 수아의 사례는 익명으로 처리되었지만 가장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한 대표적 피해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우는 사무실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정면으로 촬영된 사진과 함께 조직적 금융사기의 주범이라는 캡션이 달려 있었어요. 그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들, 투자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찰이었죠. 정희는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조용히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녀의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우리 괜찮은 거예요? 수아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어요. 응, 이제 괜찮아.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될 거야. 기사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자 다른 언론들도 앞다투어 후속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정우의 미래 솔루션과 연관된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사회적 약자를 노린 금융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고 경찰은 신속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의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최 기자였습니다. 강 형사님 보셨죠? 경찰이 한정우를 체포했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증거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정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법적 절차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수아를 바라보며 정의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할게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최 기자의 목소리에서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해야죠. 형사님 덕분에 이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힐 수 있었으니까요. 강 형사님은 여전하시네요. 그 말에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그저 딸을 지키기 위해 어떤 한계도 넘어서는 어머니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정우와 그의 어머니 김 여사, 그리고 미래 솔루션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어요. 정희는 방청석 앞줄에 앉아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 측 증인으로 강정혜 씨를 부르겠습니다. 증인석에 선 정희는 법정을 둘러보았습니다. 피고인석의 한정우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불안정했어요. 그의 변호사는 서류를 뒤적이며 방어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연기를 하고 있었죠.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수아의 지적 장애 정도, 결혼 과정, 그리고 정희가 폭행 현장을 목격한 순간까지 모든 것이 법정에서 드러났어요. 정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만을 진술했습니다. 형사로서의 경험이 법정에서 빛을 발했죠. 증인, 당신은 전직 강력계 형사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한정우의 변호사가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법정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로서 제 딸의 안전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범죄 증거를 수집했을 뿐입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정의의 증언을 흔들려 했습니다. 당신의 딸은 지적 장애가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됩니다. 혹시 증인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모든 것을 조작한 것은 아닙니까? 법정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정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적 장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수아의 진술은 녹음 파일, 영상, 금융거래 내역, 의료 기록으로 모두 증명됩니다. 제 딸의 몸에 남은 멍과 마음의 상처는 조작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검사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증인, 피고인 한정우가 운영한 미래 솔루션이 지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USB에 담긴 파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정우는 여러 지적 장애인들의 명단을 관리하며 그들에게서 빼낸 돈을 체계적으로 추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계획적인 금융 범죄입니다. 법정 스크린에는 정의가 제출한 증거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정우가 수아를 협박하여 서류에 서명하게 하는 영상, 수아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거액의 거래 내역,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유사한 사례들이 모두 명백한 증거로 제시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정의는 잠시 침묵했다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약자를 이용한 범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법은 약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제 딸 수아는 지적 장애가 있지만 그것이 그녀의 인권과 존엄성이 무시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법정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의의 말이 끝나자 법정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와 정의를 향한 열정이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린 것 같았어요. 증인석에서 내려와 방청석으로 돌아오는 정의의 뒤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법정 바깥에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정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정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도 정의를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의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수아만을 위한 복수가 이제는 사회 정의의 문제로 확대된 것이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었죠.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5월의 아침, 정의는 새로 이사한 집의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2달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정우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미래 솔루션의 핵심 인물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엄마, 이거 맞아요? 수아가 손에 종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의 밝은 미소를 점점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정기적인 심리 치료와 모녀의 끈끈한 유대 덕분이었죠. TV에서는 지적 장애인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정우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의 실태를 드러내며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정의와 수아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겪은 아픔이 사회 변화의 씨앗이 된 것이었어요. 오후에는 정의가 설립한 햇살지원센터에 가야 했습니다. 퇴직금과 보상금으로 시작한 작은 센터였지만 지적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법률 상담과 심리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 되었어요. 센터에 들어서자 몇몇 가족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그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과거 모습을 보았어요. 불안과 분노,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그들의 눈빛에 담겨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정희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수아는 그들에게 차를 건네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상처는 이제 다른 이들을 위한 빛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시작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아야. 함께 시작하자. 정희와 수아는 나란히 서서 센터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